단어는 주로 만족감이나 쓸모 같은 단어로 바꾸면 대부분 맞아요. 만족감이나 쓸모.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감으로 바꿔보면 재화의 추가분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 한계 효용, 한계 만족감입니다. 근데 그 추가분이라는 말을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콜라 되게 좋아하는데 첫 번째 콜라 한 캔을 마실 때의 만족감은 아주 크겠죠. 근데 연달아서 두 번째 콜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면 콜라를 좋아하지만 연달아 두 캔은 좀 그렇잖아. 그러면 효용, 만족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 캔을 더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연달아 세 캔이니까 더 힘들겠지요. 네 캔 그러면 뭐 토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효용, 만족감이라는 것은 추가분, 한 개 더가 반복되어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화폐도 일종의 재화로 볼 수 있으므로 화폐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 법칙이 성립한다면 만 원에 대해서 저소득자가 느끼는 효용이 고소득자가 느끼는 효용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원인이죠. 크므로 크기 때문에 그 결과 어쩌냐?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동일하게 하려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일단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만 원에 대해서 저소득자가 느끼는 효용이나 고소득자가 느끼는 효용이 다르대요. 그렇잖아. 저소득자는 만 원이 큰 돈이고 고소득자에게는 만 원이 큰 돈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요 말이 역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만 누진세율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납세 전에 상대적 고소득자가 납세 후에 상대적 저소득자가 되는 소득 역전이라는 게 발생해서 공평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 누진세율 구조는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너무 많이 뛰어가면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소득 역전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발생하면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역시 세 번째 단락이 끝났는데요. 요 네 가지 위주로 정리되어 있으셨으면 됩니다.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게 있다. 요게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다 되는데요. 누진세가 특별히 중요하고 이것이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뒷받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소득 역전은 안 일어나도록 조심하자. 요렇게 정리되셨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특별히 요것과 관련해서요. 7번 문제가 제법 푸는데 어려웠던 문제죠.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약간 무시하고 7번을 먼저 해설해 드리자면 7번에 윗글의 화폐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역진세율 구조에서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저소득자에 비해 많다면 역진세율 정당화에 쓰이느냐. 여러분 결을 따라서 풀어야 된다 그랬죠. 화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역진세를 정당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누진세율 구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땡! 역진을 누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4번, 두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의 액수가 동일하다면 그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동일하냐? 여러분 아까 여기 기억나십니까? 저소득자하고 고소득자한테는 1만 원이 주는 효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액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고소득자냐 저소득자냐에 따라서 느끼는 부담이 다른 거지. 안 맞는 거죠. 3번에 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여러분 그건 당연히 요거하고 상관없을 뿐더러 결을 따라서 풀자는 말을 계속하니까 노동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찾던 것은 다단락에 나왔던 이 수직적 공평성 이야기가 아니라 나단락에서 수평적 공평성 이야기를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결이 이쪽 결이 아닌 거지. 나단락의 수평적 공평성을 따질 때 노동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되거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2번에 보시면
100만 원의 소득이 주는 효용과 10만 원의 소득이 주는 효용이 다르다. 아주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100만 원의 만족과 10만 원의 만족이 다른 게 아니라 고소득자가 느끼는 100만 원과 저소득자가 느끼는 100만 원이 다르다는 거죠. 고소득자가 느끼는 10만 원과 저소득자가 느끼는 10만 원이 다르다는 거지 단순히 100만 원, 10만 원을 비교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런데 1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 비해 씀씀이가 더 크다. 아까 보셨다시피 만 원이 주는 느낌이 만족감이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다르니까 그것을 쓸 때도 고소득자는 씀씀이가 더 크게 풍풍 쓸 수 있는 거고 저소득자는 못 쓰는 거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은 1번이 맞지. 그러니까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알겠지? 여기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달락으로 가볼게요. 라달락.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조세 회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평성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 라달락에서는 이번에는 무슨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조세 회피라는 문제점이 눈에 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 때 만들어진 전세제도인 공법도 공평성의 실현을 매우 중시했다. 그 다음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공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은 전답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하는 조세제도인데 전답의 수확량이라는 것이 농민의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오늘날의 소득세에 해당하며 능력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수확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데 수확량은 결국 소득이고 그래서 이 제도는 오늘날의 뭐다? 소득세다 그랬습니다. 요거 소득세. 자, 그럼 여러분 문장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조세 회피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평성이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공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수평적 공평성하고 수직적 공평성을 따지는데요. 수평적 공평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막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수직적 공평성은 어떻게 달성했는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마달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법은 공평성의 실현을 위해 전분 육등법하고 연분 구등법을 근간으로 삼았답니다. 여기서 가야 되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전분 육등법하고 연분 구등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마달락이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전분 육등법은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 징수의 기준 단위인 1결의 토지 면적을 정하는 방식이다. 전분 육등법이 먼저 거기 설명해놨죠.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 징수 기준 단위인 1결의 면적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분 육등법은 뭘 정하는 방식이냐? 1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방식이래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에 따르면 전답을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나누는 핵심이 되는 건 비옥도죠. 비옥도. 요거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 등급에 따라서 1결의 면적은 달랐으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량과 그에 대한 세율은 같았다. 여러분 고수라면 거기를 안 놓쳤을 건데 아주 어렵죠. 밑줄 그어보시면 수확량과 그에 대한 세율이 같대요. 수확량은 이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소득이라 그랬죠. 소득. 즉 소득이 같으니까 세금도 같이 묻는 거. 똑같은 능력자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을 물려라. 바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수평적 공평성을 이야기한다는 걸 눈치채셨으면 아주 잘하시는 고수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요거가 낯서니까 좀 어렵죠. 어쨌든 여기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연분구등법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역별 풍흉을 고려하여 해마다 9년 단위로 전답을 상상, 상중, 상하, 중상의 9등급으로 나눈 후, 그러면 여기는 비옥도가 기준이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기준이라는 거냐? 풍년이냐 흉년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지. 풍흉을 고려해서 해마다 9년 단위로 이렇게 나눈 뒤에 등급을 따라가지고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또 한번 고수의 포인트를 느끼셨으면 좋은데, 세금을 달리 문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수평적 공평성을 여기서 생각하셨다면 수평적 공평성은 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그리고 결을 따라 나눠보자면 이번에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수직적 공평성이 뭐야? 능력이 많으면 세금 많이 주고 능력이 적으면 세금 적게 내고, 즉 능력에 따라서 달리 하는 제도잖아. 그 달리 부과한다는 말에서 이것까지 생각하셨으면 퍼펙트죠. 거기가 바로 또 하나의 고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느냐? 잘 안 보이죠. 무슨 생각을 했던 학생들한테 보이냐? 글이 시작할 때 수평과 수직으로 결이 나눠졌으니까 공법제도도 전분 6등과 연분 9등이 결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했던 학생들한테만 보이는 거죠. 이 학생은 어떻게 예상했느냐? 경험값이지, 경험값. 해봤으니까 글이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아니까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연습을 하셨고요. 다음에 글을 읽을 때 글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어떻게 결을 나눌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가장 풍년이 드는 해는 상상년이라고 해서 1결당 20 두고, 수확량이 상상년의 90%가 되면 상중년, 80%가 되면 상하년이 되는 방식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세율도 1결당 2두씩 줄여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괄호로 묶으시면 되는데 계산하라면 하겠죠. 상상년이 20 두고요. 상중, 상하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2두씩 줄여가면 돼. 그래서 수확량이 상상년의 20%에 그치면 하하년이라 해가지고 1결당 4두만 거두었답니다. 그리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동시에 적용된 공법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모두 고려했다. 여기서 확실하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수평, 요렇게 수직, 이렇게. 이걸 모두 고려해가지고 각각의 전답을 69, 54지요. 5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셈이었다, 이렇게 라말을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되는데, 공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수평적 공평성을 전분 6등법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연분 9등법으로 이렇게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에서 아주 지랄맞은 말장난을 교수님들이 하셨던데, 그것도 여기서 잠깐만 보자면 그게 9번 문제가 되는 거죠. 9번 문제. 윗글의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농민들의 소득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조세제도냐? 공법이 소득세라 그랬으니까 소득이 기준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면적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느냐? 전분 6등법에 따르면 면적은 다르지만 수확량이 같으면 세금이 같이 물러지는 거죠. 수평적 공평성, 같은 세금. 그 다음에 3, 과전법 하에서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했느냐? 이 법이 나오기 전이 과전법인데요. 이 뒷단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4번에 연분 9등법에 따라서 중상에 해당하는 노는 1결당 14두냐? 상상부터 줄여나가면 되죠. 상상, 상중, 상하, 중상,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 2두씩 줄여보시면 20, 18, 16, 14가 맞지? 그래서 4번도 맞거든. 정답이 5번인데요. 전분 6등이나 연분 9등법에 따라서 1결당 세율이 54가지냐? 1결당에다가 밑줄. 그런데 원래는 54가지인데요. 전분 6등법은 1결을 규정하는 방식이거든요. 1결당 그랬으니까 1결이 결정되어져 버리고 나면 남는 건 뭐냐? 연분 9등법가 남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1결이 결정되어 버리고 나면 1결당에 따른 세금 제도는 몇 가지냐면 9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결이 안 정해져 있으면 1결을 정하는 방식이 6개, 각각에서 풍년, 흉년 따지는 게 9개, 그래서 6, 9, 54인데 1결당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1결이 정해져 버리고 나면 사실은 몇 개냐? 9가지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4라는 숫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헷갈리시죠? 1결당이라는 말 때문에 1결이 확정되었다면 9개 중에 1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4가지가 아니라